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이처럼 맑고 화창해서 모처럼 스튜디오가 아닌 이렇게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길거리 음식 가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떡볶이? 순대? 요즘 길거리 음식은 식재료부터 조리 과정까지 진화해 아주 근사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푸드트럭 덕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크 지금 되나요? 네, 스테이크 지금 바로 가능하세요. 아, 스테이크 그럼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혹시 스테이크 썰어도 주시나요? 네, 스테이크 잘라서 드립니다. 진짜 간편하네. 네. 여기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꽤 근사한데요?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이거 특별한 날 레스토랑에서 썰던 거랑 맛이 거의 다르지 않은데요? 푸드트럭은 2014년 정부 규제 개혁의 상징으로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푸드트럭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먹거리 엑스파일의 주인공은 달리는 식당, 푸드트럭입니다. 이동하는 식당 푸드트럭. 새로운 맛과 볼거리를 실은 푸드트럭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강공원 내 물빛 광장으로 모여드는 푸드트럭들. 지난 3월부터 매주 금, 토 이틀간 열리는 여의도 밤도깨비 야시장에는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메뉴의 특성에 맞게 개조된 푸드트럭들의 디자인도 각양각색입니다. 지금부터 야시장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장이 열리자 푸드트럭은 금세 레스토랑의 주방으로 변합니다.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재밌어요, 일이. 푸드트럭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돼가. 푸드트럭의 독특한 메뉴를 맛보기 위해 길게 늘어선 시민들. 대기 시간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한두 시간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는데요. 기다리는 수고도 야시장을 찾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맛있어요? 드시면 진짜 끝장납니다. 육즙이 가득한 햄버거 패티.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도 푸드트럭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길거리에서 하거나 행사장을 다니면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푸드트럭. 이 청년들의 꿈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처음 시작하는 저희 차원에서는 일단 10월 말까지 일단 여기서 열심히 하고 그때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가게를 내는 게 어쨌든 최선의 목표죠. 푸드트럭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밤도깨비 야시장은 도심 속 명소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시민들은 푸드트럭에서 파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식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습니다. 보통 레스토랑에서 파는 거에 비해서 싸고 맛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야외에서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많이 더 먹을 수 있어요, 종류별로.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밤이 되면서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푸드트럭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면서 야시장은 축제 분위기로 바뀝니다. 더욱 바빠진 푸드트럭들. 거리 음식이 한 단계 발전해 새로운 음식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떡볶이, 오뎅, 그런 메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기 피자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그런 다양한 거가 있으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그런 인식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드셔보시면 굉장히 고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피자도 되게 맛있어요. 여의도의 물빛 광장은 푸드트럭들이 모여 마치 푸드코트나 소문난 먹자 골목을 연상케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밤도깨비 야시장을 기획할 당시에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맛으로 인정받은 푸드트럭들을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400~500개씩 판매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품은 다 6반 세트래요. 지금 슈프림 콤보가 품절됐어요. 야시장이 끝나는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음식이 매진되는 푸드트럭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푸드트럭에서 파는 음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우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밤도깨비 야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식재료의 상태는 괜찮은지 메뉴의 아이디어는 어떤지 검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밤도깨비 야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식재료의 상태는 괜찮은지 메뉴의 아이디어는 어떤지 검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명의 전문가들을 2인 1조로 나누어 40여 대의 푸드트럭 음식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일반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인데 이런 게 푸드트럭에 와 있으니 참 대단한 거죠. 브리또나 타코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푸드트럭에서 파는 다양한 메뉴와 특색 있는 아이디어에 우선 높은 점수를 주었는데요. 한편 길거리 음식의 대표적인 메뉴인 떡볶이를 선택한 검증단.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춰 아이디어를 낸 떡볶이. 과연 전문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특이하게 밥이 있네요. 리조또 식으로 해서 밥을 이렇게 한 절반을 넣고 이렇게 떡을 넣어서 이걸 맞췄네요. 이것도 아이디어예요. 닭꼬치를 파는 푸드트럭을 선택한 검증단. 길게 늘어선 줄이 닭꼬치 푸드트럭의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그 전에 사실은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었을 텐데 아직 줄이 하나도 안 빠지잖아요. 더디게 줄어드는 줄. 하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기다리는 지루함을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 아까 1kg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30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못 먹고 있어. 또 조리도 푸드트럭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야 일단 매출이니까. 검증단은 닭꼬치의 조리 과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파기름이에요. 파기름에 육즙을 잡아야 돼요. 육즙이 안 빠져나가게 로테만 익혀요. 50여 분을 기다려 받은 닭꼬치. 파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탔네요. 파는 탈 수밖에 없죠. 딴 걸 위해 가지고 익히려면은 뭐 파는 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닭꼬치의 맛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먹을만합니다. 어느 정도의 반가공을 자기네 주방이 있어서 그 주방에서 해야 돼요. 건강한 식재료를 쓰고 있는데 조금 조리 과정에서 아쉬워요. 한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나 맛볼 수 있는 등갈비 바비큐를 선택한 검증단. 푸드트럭에서 파는 등갈비 바비큐.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먹게 되면은 살도 좀 보따들잖아요. 거의 뭐 찐, 그러니까 갈비찜 같아요. 갈비찜에 바베큐 소스 얹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맛이 없지는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바베큐하고 좀 다른 맛이고. 이번엔 주 메뉴가 스테이크 덮밥인 푸드트럭을 선택합니다. 밥 위에 얹어진 스테이크가 제법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밥이 이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사실 밥이 아래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양의 밥을 미리 준비해둬야 하기 때문에 밥의 신선도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밤늦도록 푸드트럭의 메뉴들을 검증해봤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떨까? 오리엔탈 푸드는 오리엔탈 푸드, 또 서양식이면 서양식 이렇게 해서
좀 이 구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음식에 대한 길거리 음식이다. 이거는 중국 음식에 대한 길거리 음식이다. 이건 미국식, 이건 뭐 스페인식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테마가 있는 이 푸드트럭으로 해줬으면은. 오늘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푸드트럭이 굉장히 참 다양하다. 메뉴가 참 다양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면은 사람들이 진짜 찾는 그런 용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지 이제 2년. 그동안 푸드트럭은 얼마나 활성화됐을까? 우리는 한국 푸드트럭 협회를 찾아가 현재 푸드트럭의 실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푸드트럭 대수가 증가된 추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초창기 연도 첫 1년에 비해서 거의 7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대수로 치면은 이제 4월달 기준 식약처 기준으로 봤을 때 184대가 등록돼 있고요. 아직은 이제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푸드트럭 법이 시행된 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슷한 사례로 미국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 법이 활성화된 지 지금 10년 정도가 됐는데도 이제 미국도 한 2,00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보면 그 푸드트럭 사업 시행 시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결코 이게 느린 추이는 아닙니다. 전국의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이 110곳, 경기도가 58곳, 경남의 30곳 등 총 286곳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주로 유원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그리고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시설 또는 장소가 많았습니다. 서울시에는 영등포구가 98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의 30곳 등 총 166곳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영등포구가 가장 많은 이유는 한강공원에서 한시적으로 열리는 밤도깨비 야시장 때문이었습니다. 푸드트럭으로 용도 변경, 구조 변경된 게 지금 현재 한 470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도 안 하고 등록에 잡히지 않고 그냥 암암리에 그냥 영업하는 트럭들은 저희가 한 2,000대 정도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이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의 푸드트럭들은 불법적인 장소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푸드트럭 있다. 이제 막 준비하는 것 같은데? 푸드트럭 맞지? 네, 맞아요. 우리는 도로에 있는 푸드트럭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초밥 하나만, 모든 세트 하나만 주세요. 이곳에서 장사한 지 꽤 오래돼 보입니다. 아니, 여기는 언제부터 여기서 하셨어요? 여기는 한 4개월. 한 4개월 됐어요. 5개월 됐어요. 이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 5개월 됐어요. 그럼 초창기 때 여기 오셨네요? 네. 불법 장소 아니에요? 불법이죠, 엄연히 따지면은.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죠. 일단 뭐, 도로를 일단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불법이 있고 또 어차피 허가난 장소가 아니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자리가 없으니까. 푸드트럭이 위치해 있는 곳은 도로 측면의 자전거 도로였는데요.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허가난 장소는 일단 위치적으로 또 외지고, 일단 사람들이 또 많이 안 다니니까 이렇게도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이런 데서 하시면 좀 불안해 하시겠어요? 뭐 하루하루 뭐 같이 가시죠. 네, 하루하루. 거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또 다른 푸드트럭을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뭐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나요? 뭐라 그러는 분들이 있죠. 반성도 있고 민원도 있고. 네.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나한테 피해주거나 그분들 할 일이 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집에 그냥 바로 다른 경우 합법적인 영업 장소에 들어가는 것도 경쟁률이 높고 나이 제한이나 기타 조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번화가에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것을 속칭 노방이라고 하는데요. 불법 영업이지만 생계가 달린 문제기에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은 어떨까요? 지난 4월부터 여주 종합운동장에서 영업 중인 여주 푸드트럭 1호점 운영자 곽동훈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사를 나가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재료를 준비하는 곽동훈 씨. 푸드트럭의 주 메뉴는 핫도그입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것만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 스웨덴 핫도그는 모든 조리는 푸드트럭 자체 내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근무를 많이 했던 곽동훈 씨.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푸드트럭을 창업했는데요. 스웨덴식 핫도그를 주 메뉴로 정한 것도 여행 중의 느낀 맛을 한국에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단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싶었어요. 저희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이동안 너무 없어서. 올해 40살인 곽동훈 씨. 푸드트럭을 창업하는 연령대가 주로 20대인 걸 감안하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곽동훈 씨에겐 중년을 대표하는 푸드트럭 사장이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응원해주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꼼꼼히 영업 준비를 합니다. 가판을 내리는 순간 제가 처음 접하는 게 아버지 사랑해요라는 문구가 저희 아들이 그려준 그림이에요. 힘들 때마다 보는 아들의 그림은 곽동훈 씨에게 용기를 주는 부적 같은 것입니다. 핫도그 하나 주세요. 핫도그 하나 해드릴까요? 네. 핫도그. 기다리던 첫 손님을 맞이합니다. 푸드트럭의 매력은 뭐니 해도 손님과의 직접적인 교감이라는 곽동훈 씨. 정성 들여 핫도그를 만들어줍니다. 곽동훈 씨의 푸드트럭이 위치한 곳은 여주 종합운동장 앞인데요. 오늘같이 운동 경기나 행사가 없을 때는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고정된 자리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골 손님이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오늘 한 10분 오셨네. 제가 볼 때 소세지 한 12개 파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쭉 앞으로처럼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제가? 뭐 시청에 찾아가서 장소를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저는 외부 행사를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날이 저물고 영업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매상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곽동훈 씨에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장소에 대한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면요. 지금은 이 푸드트럭이 아까 합법과 불법이 생기는 이유는 이 푸드트럭 장소를 운영자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장소 제공자가 지자체에서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합법과 불법의 그 규제 틀 사이에서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장소가 지자체가 허가하는 곳에 바운더리 안에서 운영자가 직접 선택한 장소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엔 서울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푸드트럭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이 공원 안에 푸드트럭 있다고 지금 저희가 들은 것 같아요. 어디 위치에 있어요? 양천구에 위치한 공원인데요. 위로 올라가 보니 푸드트럭이란 글자가 써있는 장소는 발견할 수 있었지만 정작 트럭은 없었습니다. 저기 푸드트럭이 혹시 본 적 있어요? 겨울에는 일찍 나온 데서 덥잖아요. 춥잖아요. 그게 좀 늦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안 팔리니까. 아니 여기 푸드트럭이 있다고 써있는데 많았네. 언제 보신 적 있어요? 언제? 네, 가끔 와서 봤어요.
저희 못 보다시피 했어요. 조그만 차 하나 와가지고 예. 그때 보셨다는 게 한 언제쯤 정도일까요? 한 달 넘었지? 한 3, 4분 넘었던 것 같아요. 3, 4주요? 예. 가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린 주말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도 안 나오셨네. 수소문 끝에 푸드트럭 운영자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채널A 방송국인데요. 운영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갑자기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까 그 공원에는 더 안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솔직히 지금 운영하는데 되게 문제가 많아서 이제 뭐 나가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뭐 유류비나 뭐 그런 관리비나 전기비나 이런 거 다 따지면 그 마이너스 찍으면서까지 저희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좀 결정된 건 아닌데 좀 포기를 할까도 생각 중이거든요. 이번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푸드트럭 운영 장소를 찾았습니다. 도심 속 공원답지 않게 한적해 보이는데요. 푸드트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보신 적 없으세요? 네. 공원 안에 네. 그 음식 파는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혹시 푸드트럭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여기에서요? 네네, 이 공원 안에서. 공원 안에서는 못 봤는데. 보신 적 없어요? 그렇다면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 우리는 해당 부서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푸드트럭 영업 허가 가능한 시설 사용자가 그 기존 상권하고 마찰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일정한 그 구간을 설정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푸드트럭 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기존 상권이 피해가지 않는 곳에 사실은 푸드트럭 존이 생긴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기존의 상권들은 그 푸드트럭이 형성되기 전에 고액의 입찰을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권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해 주는 건데 그것이 저희 서울시에서는 너무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5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기존 8곳의 영업 허용구역 외에 문화시설, 관광특구내 시설, 보행자 전용 도로 등 5곳이 추가돼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푸드트럭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시설 관리자의 의지가 중요한데요. 시설 관리자가 푸드트럭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입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나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푸드트럭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 즉 어떤 푸드트럭으로 무엇을 팔 것인가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청 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한 송빈나 씨. 기대 반 그냥 한번 해보자 하고 넣어봤는데 덜컥 돼가지고 거의 한 달 반 만에 준비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제조회사 품질부서에서 근무하다 경기도 청년지원제도의 도움으로 평소 관심 있던 창업의 꿈을 이뤘습니다. 올해 3월 영업을 시작해 컵밥, 핫바, 호박식혜를 주 메뉴로 도청 내 최초의 푸드트럭이란 수식어처럼 장사도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았던 탓일까요? 이렇게 손님이 없었고 혼자 있을 때 뭐해요? 처음에는 핸드폰만 했는데 나중에는 계속 막
뭘 해야 될까 이거를 좀 부상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창업한 바로 옆 푸드트럭엔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스트레스 받는 게 원래는 둘 다 이제 먹는 것만 해가지고 비슷했는데 점심시간에 저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생겨버렸어요. 푸드트럭이 소자본 창업이라는 매력이 있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송빈나 씨는 얘기합니다. 한편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물빛공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이어 목동 운동장에서도 밤도깨비 야시장을 위한 푸드트럭 현장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푸드트럭들이 품평회를 위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직접 오셔서요. 맛과 푸드트럭의 디자인,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메뉴의 독창성, 그리고 가격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보고 푸드트럭을 선정하게 되는데 오늘 총 40대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20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밤도깨비 야시장은 푸드트럭 운영자들에겐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각오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처음 도전하시는 거세요? 저희가 동대문 야시장에 도전했었는데 예비번호 1번으로 안타깝게 떨어졌지만 저희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동 운동장에 도전했습니다. 김미환 보여드릴까요? 품평회가 시작되고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꼼꼼하게 음식을 평가합니다. 면이 조금 거칠어서 이렇게 식감이 쌀국수 그 식감이 저는 오히려 소면보다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품평이 잘 된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잘 돼야 되는데. 푸드트럭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메뉴들.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문어꼬치에 불맛을 곁들여 선보인 푸드트럭이 눈에 띕니다. 비린내나 잡내를 없애주고요. 약간 불맛이 가미돼가지고 이렇게 감칠맛이 납니다. 야시장에 빠질 수 없는 메뉴인 닭꼬치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훌륭한 요리가 되어 나옵니다. 저희가 직접 손질해서 직접 그날 팔 것만. 이 깻잎은 괜찮네요. 여름이라서. 이게 브라질 닭이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데 구우실 때 그 백이랑 물이랑 반반 섞어서 공기로 뿌리면서 구워요. 아니요, 저희가 그 와인, 레드 와인. 아 그래요?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써봤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꽂잖아요. 네. 꽂고 나서 이제 봉지에 두는데 레드 와인을 뿌려서 이제 염지를 해두면 구울 때 냄새가. 좀 맛있어요. 큐브 스테이크를 주 메뉴로 선보인 푸드트럭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넘치는 열정만큼 음식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돼지 나갈게요. 자, 돼지 부탁해요. 네, 열정으로 항상 보이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품평회를 보며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만든 음식 속에는 맛과 정성, 그리고 자부심과 열정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품평회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20대의 푸드트럭이 선정됐습니다. 그중 한 푸드트럭 운영자를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주문하셨어요.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할 곳이 생긴 4명의 청년들은 처음 시작할 때의 각오로 재료 준비에서부터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장사할 곳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장사를 해서 조금 자리 잡고 손님들이랑 친해져서 이제 좀 단골 손님이 될까 했는데 어느새 보면 민원 들어와서 자리를 빼달라고 하고 장사할 자리가 없던 게 푸드트럭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첫날인데요. 손님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오늘이요? 뭐 저희는 항상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긍정적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저희 한번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대구에서 올라온 지 약 2달. 그동안 하루 장사를 마치면 내일은 어디 가서 장사를 할지가 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푸드트럭은
레스토랑 사장이 되는 꿈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영업할 장소에 도착하자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길거리 사다가 이렇게 정해진 곳에서 하니까. 확실히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서 이제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이제 저희 장사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서 오세요. 장사가 시작되고 스테이크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데요. 철판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일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쉴 새 없이 스테이크를 구워내는데요. 영업 첫날임에도 제법 장사가 잘 돼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50인분 나온 것 같은데 저희 목동에서 지금 1등이지 않나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재밌게 장사할게요. 푸드트럭이 기존 상권과 시너지를 내며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열정이 가득한 섬이란 뜻의 열정도입니다. 인쇄소 골목이었던 이곳에 청년들이 가게를 하나둘 열면서 자연스럽게 북적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매달 둘째 주 토요일 푸드트럭과 함께하는 야시장을 열면서 새로운 상권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음식점이 굉장히 여러 개 있는 큰 상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방문하진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는 여기가 큰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음식점의 개수나 컨텐츠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푸드트럭들을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푸드트럭이 모이면서 오래된 건물과 어두운 분위기의 거리에 젊은이들의 활기와 구미를 당기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새로운 문화의 거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해가에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해가지고 아이들도 좀 접근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자주 오는 편이에요. 거리가 뭔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푸드트럭이 모여서 한다는 거에 좀 신선한 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좀 찾아왔어요. 해가 지고 야시장은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상권의 상인들은 푸드트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푸드트럭에 오면은 손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저희가 여기 아무래도 상권이 죽어있던 골목이다 보니까 놀거리나 이런 재미거리가 좀 없는 곳이라서 손님들 놀거리나 다른 다양한 먹거리가 생겨서 손님들이 더 많이 오죠. 그래서 저희는 더 좋아요. 기존 상권과 푸드트럭이 함께 상생하고 있는 열정도 야시장은 푸드트럭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사람과 소통하고 즐겁게 일하며 청년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공간입니다. 바퀴 달린 매점이란 오명을 벗고 더 많은 곳에서 기존 상권과 상생하며 새로운 음식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14년 합법화 이후 2년째를 맞는 푸드트럭. 자동차 개조는 쉬워졌으나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고 기존 상권을 피해야 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푸드트럭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푸드트럭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사람이 많은 곳을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푸드트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푸드트럭의 가장 큰 장점은 이동성과 독특한 아이디어가 담긴 메뉴입니다. 앞서 보신 열정도와 푸드트럭의 사례처럼 기존 상권과 상생하며 거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음식 문화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형형색색 음식이 아름다운 빛깔이 더욱 식욕을 돌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텐데요. 지금 제 앞에는 여러 가지 식품에 쓰이는 색소가 놓여 있습니다. 요즘엔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경향 때문인지 이 색소도 자연 그대로에서 채취한 천연 색소가 많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노란 빛을 내는 단호박부터 그리고 초록색의 쑥, 그 외에 다양한 색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쁘죠? 무엇보다 천연 그대로의 재료로 만든 색소이니 굳이 묻고 따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천연 색소를 사용한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 호흡 발작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개인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서도 천연 색소의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올린 글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눈밑이 아토피 마냥 올라오고 두드러기가 생긴다. 또는 원인 모르는 두드러기로 병원을 가서 알러지 진단을 받고 왔는데 너무 심하다. 둘째 아기가 아토피기가 약간 있는데 색소가 든 캔디류를 먹고 나서 간지러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코치닐 색소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코치닐 색소가 첨가된 과자며 식품을 피했더니 알러지 반응이 없어졌다. 아이가 주스 먹은 것을 꺼내보니 코치닐 색소가 적혀있다. 저것 때문일까요? 코치닐 색소가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코치닐 색소가 알레르기의 유발 가능성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치닐 색소. 여러분은 혹시 이 코치닐 색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도대체 이 코치닐 색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코치닐 색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코치닐 색소로 인해 알레르기를 경험했다는 한 소비자부터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피부 발진 증상을 보인 건 지난 2년 전 간식을 먹던 도중이었다고 합니다. 알록달록 그런 캔디 같은 거 이렇게 리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여서 병원에 실려갔다 왔어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요즘에는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나 특히 음식 제품 안에 들어있는 그런 색소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부터 시작된 알레르기와의 전쟁.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코치닐 추출 색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첨가물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코치닐 색소가 있는 제품이랑 색소가 없는 제품을 먹었을 때 밤에 이 아토피를 긁는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요. 먹고 난 그날은 발진 상태가 굉장히 심해져서 긁고 또 긁고 해서 거기에서 진물이 날 만큼 긁어대요. 아이가 즐겨 먹던 간식입니다. 천연 색소도 있고요. 다양한 첨가물 중에서도 그녀가 가리킨 곳은 색소 성분. 코치닐 추출 색소. 무엇보다 식사 대용이자 간식으로 자주 챙겨 먹었던 핫바에도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있었지만 코치닐 추출 색소 역시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걸 막 뒤져봤더니 코치닐 색소, 함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아무래도 많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도 코치닐 색소가 의심이 되시는 거고요? 유력하죠. 네. 왜냐하면 코치닐 색소가 특히 들어간 제품을 많이 좋아해요. 사실 벌레에서 추출했다는 코치닐 색소는 오래전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서 꽤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코치닐 추출 색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코치닐 추출 색소. 선인장에 기생하는 깍지벌레의 암컷에서 뽑아낸 붉은색 색소로 주 성분은 카민이라고 합니다.
주로 페루,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에서 자라는 코치닐은 일명 연지벌레라 불리며 색소는 암컷인 코쿠스 칵티에서 추출하는데요. 먼저 벌레를 채취한 다음 흔들면서 스트레스를 주면 줄수록 보다 더 진한 빛의 붉은색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93년도 이후부터 코치닐 추출 색소를 천연 색소로 분류하며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치닐 추출 색소는 주로 어떤 제품에 사용되는 걸까? 한 대형마트를 찾아 코치닐 추출 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자주 접하는 간식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코치닐 추출 색소를 쉽게 찾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즐겨 먹는 젤리에 코치닐 추출 색소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탕은 어떨까? 생과즙을 사용했다는 사탕의 성분표를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에도 역시 코치닐 추출 색소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식품은 어떨까? 우리는 의외의 제품에서 코치닐 추출 색소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오리에도 코치닐 색소가 들어가네? 이 훈제 오리가 더욱 붉은 빛을 띠는 건 코치닐 추출 색소 때문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붉은 빛이 감도는 젓갈에도 쓰이는 걸까? 젓갈을 살펴보던 도중 명란 젓갈에서도 코치닐 추출 색소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음료, 영양제 등 코치닐 추출 색소는 거의 모든 식품군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에이드 분말은 물론 치즈크림과 시럽, 소스와 라면 등에도 사용되고 있는 코치닐 추출 색소. 그렇다면 식품에 코치닐 추출 색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일을 짜서 짠 거를 끓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추출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과정 중에 일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색감에서 좀 달라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네, 원 제품과 가까운 색상을 내기 위해 아주 일부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색을 위해서 코치닐 색소를 사용을 했고 좀 조금만 넣어도 이게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대체하려고 식물성 대체제를 넣어야 된다 이러면 코치닐 색소가 하는 역할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집어넣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치닐 추출 색소는 어떻게 판매되고 있을까? 우리는 천연 색소를 판매하고 있는 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천연 색소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분홍색, 주황색 등의 다양한 색소 중 노란색의 이 천연 색소는 단호박 분말, 단호박 100%. 오직 단호박으로만 만들었다는 노란색 색소. 보라색은 고구마, 녹색은 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치닐 추출 색소는 어떨까? 의외의 천연 색소에서 코치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코치닐이다. 바로 100년초 색소였는데요. 여기엔 다른 색소와 달리 코치닐 추출 색소가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100년초는 100%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코치닐 들어가는 거예요? 네. 100년초는 열받으면 갈비 한방 때문에 그 색깔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색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떡이나 과자 같은 거 열받으면 다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보통은 다 100%짜리는 안 써요. 그리고 다 색깔, 붉은색은 다 식용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코치닐 색소는 따로 안 파세요? 다른 색소 제품에도 사용되고 있을까? 천연 색소 사용한다. 성분 표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 딸기 시럽 또한 코치닐 추출 색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천연 색소를 판매하고 있는 또 다른 가게를 찾았습니다. 여기 색소도 파세요? 천연 색소는 이곳 또한 다양한 천연 색소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오징어 먹물로 만든 색소부터 오렌지로 만든 색소까지 다양했지만 코치닐 추출 색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코치닐 색소 파세요? 코치닐 안 팔아요. 아, 그만 안 팔아요. 코치닐 색소는 왜 안 팔아요 따로? 그건 좀 약간 유해 성분 때문에 네. 천연 100% 팔기로 그래서
아, 유해 성분이래요? 뭔가 좀 안 만들게 해서. 코치닐 색소는 없어요. 코치닐이 왜 없어요? 색소는 워낙 비싸갖고 6kg에서 20만 원 넘어가던데 비싸니까 못 쓰는 거 있어요. 코치닐 추출 색소를 판매하는 곳은 정말 없는 것일까? 우리는 수소문을 하던 도중 코치닐 색소를 판매하고 있다는 대구의 한 시장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치닐을 판매한다는 이곳에서 보이는 건 식용 색소가 아닌 천연 염색제로뿐입니다. 혹시 코치닐 구할 수 있나요? 염색 재료로 놓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코치닐이었습니다. 일단 재료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염색 재료로 판매하는 코치닐은 이렇게 벌레를 그대로 말려 판매한다고 합니다. 코치닐 색감으로 따지자면 코치닐은 밝은 보라랑 붉은 보라가 나와요. 그리고 핑크색. 해가지고 얘는 이게 다 색성이에요. 뭐 염료를 많이 넣고 조금 넣고 차이가 굉장히 났거든요. 코치닐은 그럼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코치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먹거리 엑스파일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건조한 코치닐 표면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보니 벌레라기보단 작은 원석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현미경을 이용해 확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연지벌레 자체가 원래 이제 절지동물에 속하고 이런 절지동물에 속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 몸에 마디가 있는데 이 마디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 코치닐 색소가 밖으로 약간 이미 이제 분비되거나 좀 배어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 것도 볼 수 있어서요. 붉은 색상을 지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벌레에서 붉은색이 나오는 걸까? 물에 코치닐을 넣어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벌레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색 색소. 10여 분이 지나자 그릇에 담긴 물이 붉은 빛으로 물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시중에서 봤던 젤리, 시럽 등의 색상과 유사한 색이었습니다. 특히 코치닐은 산도에 따라 색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화학물을 첨가하지 않은 중성 상태의 코치닐 색상은 물론 산성일 때의 코치닐 색상, 그리고 염기성일 때의 코치닐 색상이 어떻게 다른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도에 따라 각각 색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중성에서는 빨간색, 산성에서는 주황색, 염기성에서는 보라색을 띠는 코치닐. 이처럼 코치닐의 장점은 산도 조절에 따라 노란색부터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까지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때문일까요? 코치닐 추출 색소는 붉은색 외에도 보라색, 주황색 등의 제품에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코치닐을 찾는 이유는 이뿐인 걸까? 코치닐에서 색소를 추출해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천연 색소 중에서도 코치닐 색소를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빨간색 들어간 건데 이거는 이제 파우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코치닐. 식용 코치닐은 주로 가루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루를 손에 묻혀 비벼보니 코치닐 특유의 붉은색을 냅니다. 아, 색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액상으로도 많이 찾는다는 코치닐 추출 색소. 천연색소 특징이 빛과 열에 약해요. 근데 코치닐은 약간 다른 화학적 첨가물을 해가지고 다른 변화가 안 되게 이제 바꿔주는. 아, 열이랑 빛에 좀 강하다. 그렇다면 코치닐에서 색소는 어떻게 추출되는 걸까? 전문가를 찾아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먹거리 엑스파일에 나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에탄올과 같은 유기용매로 추출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곤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단백질을 포함해서 색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도 다 뽑아낸 후에 그다음에 이제 색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코치닐에서 색소를 추출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건조된 코치닐에 물과 에탄올 등을 섞어 붉은색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붉은색은 여과 과정을 거쳐 카민이라는 성분을 뽑아내어 분말 또는 액상으로 만드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색소와 함께 단백질도 추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곤충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민성 경향을 보이고 있는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그런 경향을 보이는 어른도 포함해서 이 코치닐산에 계속 노출될 경우에는 이유 없는 발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미국의 한 병원에서는 코치닐 추출 색소가 들어간 알약을 먹고 22명이 복통을 호소하고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코치닐 추출 색소가 들어간 제품을 먹고 두드러기, 호흡 발작 등이 일어난 알레르기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때문에 미국 공익과학센터에서는 코치닐 추출 색소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코치닐 추출 색소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됐었는데요. 이유는 알레르기였습니다. 당시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 코치닐 추출 색소가 들어가는 다양한 식품 중에서도 코치닐 추출 색소가 들어간 요플레를 먹고 알레르기가 일어난 한 살 아이의 사례를 보도하며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치닐 추출 색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코치닐에서 추출된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내용에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논평하며 알레르기가 있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 코치닐 추출 색소가 들어간 식품에는 함유 내용에 대해 별도의 표기를 하는 등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고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이후 코치닐 추출 색소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코치닐 섭취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 문의해봤습니다. WH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걔네들이 유발하는 거를 보고한 바는 있는데 그 과학적 자료가 불충분해서 표시에 대한 알레르기에 대한 부분이 불충분한 걸로 평가가 돼 있는 거거든요.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럼 코치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코치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게 과학적으로 불충분하니까 어느 나라도 현재 표시로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EU에서는 코치닐 추출 색소가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 소비자들을 위해 잼이나 소세지 등 식품별로 코치닐 추출 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대해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커피 전문점 역시 코치닐 추출 색소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자 다른 대체 색소로 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채식주의자들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 기존에 천연이긴 하지만 코치닐이 연지벌레에서 분말화해서 그 색소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었거든요.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논란이 되었던 건 바로 딸기 음료. 음료 특성상 딸기의 색상과 비슷한 붉은색을 내기 위해 코치닐 추출 색소를 사용했지만 안전성 논란 이후 코치닐 추출 색소를 대신하여 토마토 색소를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정말 발생력이 인공색소만큼 잘 나오는 게 코치닐이었는데 제가 그 색소를 못 쓰게 되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찾았는데 토마토 색소가 제일 저희랑 잘 맞고 발생력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자 코치닐 추출 색소를 대체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벌레 색소로 논란이 된 우유업계 또한 무색소 또는 식물성 색소로 대체하고 나선 건데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딸기 우유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색소 대신 딸기 과즙만 첨가한 우유부터 식물성 색소를 사용한 우유,
그리고 코치닐 추출 색소를 사용하는 우유까지 다양했는데요. 같은 딸기 우유지만 흰색부터 분홍색까지 다양한 색을 띱니다. 그렇다면 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원래 저희가 코치닐 색소를 썼었더라고요. 동물성 원료다 보니까 알러지를 유발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또 꼭 벌레에 주사 추출한다고 하니까 그 소비자 인식이 조금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찝찝한 마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서 교체를 하게 된 거거든요. 코치닐 색소가 천연 색소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색소, 무첨가를 지향하는 이제 현재 고객님들 니즈를 반영을 해서요. 네. 그 조합 측면에서도 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건강한 가공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무색소로 이제 생산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색소로 바꾼 건 우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맛살 제품 또한 코치닐 추출 색소 대신 다른 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한 제품에는 아예 코치닐 추출 색소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문구까지 쓰여 있습니다. 코치닐 색소는 전혀 넣지 않고 채소에서 얻은 토마토 색소, 파프리카 색소로 진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코치닐 색소 안 쓴다고 광고를 하네. 다른 제품 또한 식물성 색소 사용을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도 토마토, 파프리카 색소를 쓴다고 광고를 하고 있네요. 토마토와 파프리카로 색을 내요. 더 안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맛살은 어떨까? 우리는 저가의 맛살도 살펴봤는데요. 성분 표기를 자세히 보니 코치닐 추출 색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 아까 여기 안 쓴다고 했던 브랜드인데 이 제품은 사용하고 이 제품은 코치닐 색소를 사용을 하네. 이는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상품 또한 업체는 동일하지만 저가의 제품에서는 코치닐 추출 색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코치닐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노력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제품들이 나왔는데, 소비층들의 이제 니즈는 있기 때문에 그 구성 품목을 이제 뭐 어떤 걸 삭제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고 같이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로서 다르게 이제 운영하는 제품이거든요. 한편 천연 색소로 쓰이는 또 다른 색소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코치닐 추출 색소와 동일한 식품군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코치닐 색소 말고 천연 색소라고 적힌 락색소가 그 눈에 띄거든요. 바로 락색소란 것이었습니다. 천연 색소? 락색소가 뭐지? 과연 락색소란 어떤 색소일까? 라크펠각층의 유충이 분비하는 물질을 추출해서 얻는다. 락색소 역시 라크펠각충이란 벌레에서 얻는 색소인데요. 다만 코치닐과는 다르게 벌레가 내뱉은 분비물에서 색소를 추출합니다. 무첨가를 강조하고 있는 한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코치닐 색소 안 사용한다고 무첨가라고 홍보하고 있네. 역시 코치닐 추출 색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게 천연 색소, 락색소. 코치닐 대신 사용하고 있는 건 벌레 분비물로 만든 락색소였습니다. 코치닐 추출 색소 대신 락색소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 우리는 락색소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한 업체를 찾아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락스고요. 발색력이 코치닐만큼 좋아 소량만 넣어도 금세 붉은색을 낸다는 락색소. 그렇다면 코치닐 추출 색소 대신 락색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락색소는 언제부터 쓰인 거예요? 그때 코치닐 색소라는 게 비싸요. 아,
근데 그게 조금 위험하네. 근데 소비자들이 한번 그 딸기 우유에 선인장에 명지벌레를 추천한다는 아이로서 그럼 락은 괜찮아요? 약도 맞춰서 라크 테라피는 주장하는데 그것도 이것도 동물성 색소이네요. 네. 동물성 색소이는데 아직까지 불가지 풀기를 한다 같은 천연색소, 낙색소 이런 거 몰라. 근데 코치는 알아. 선인장이 명지벌레 했으면. 그래서일까 코치닐 색소 대신 락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품 유형도 코치닐과 비슷했는데요. 건어포, 어린이 음료는 물론 맛살에도 첨가되고 있었고 햄, 베이컨 등 육 가공품과 더불어 사탕과 젤리, 그리고 다양한 음료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락색소는 코치닐에 비해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락색소와 관련한 한 의미 있는 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락색소의 제조 기술을 연구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락색소 같은 경우는 사실 주로 인도하고 중국에서 중국의 기후에서 잘 자라는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은 아예 그런 걸 정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백질 함량을 체크해봤는데 단백질 함량은 오히려 코치닐보다는 더 많이 나와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더 이제 제거하는 쪽으로 산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제거하는 쪽으로 연구를 했던 거였고요. 코치닐 색소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색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부터 썼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색소죠. 색소는 오히려 그런 그 보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러지 물질이 아니다라는 자체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코치닐 추출 색소를 대체하여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락색소. 하지만 아직 락색소의 안전성에 관한 정확한 연구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성 논란에도 무색소가 아닌 대체 색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의식 때문입니다. 딸기 우유는 빨갛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보다 식품 안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코치닐 색소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생기면서 락색소를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는 식품 업체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코치닐 색소와 그리고 락색소는 안전성 검사를 거쳐 식품 공전에도 정식 등록되어 있지만 코치닐 색소에 비해 락색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코치닐 색소가 알레르기 의심 물질로 주목받는 이유가 그 속에 포함된 단백질 성분 때문인데요. 락색소 또한 곤충에서 추출한 동물성 색소인 만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유럽 등의 국가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바로 적정 사용 기준량입니다. 천연 재료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적정 섭취량과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